안녕하세요. 네, 최지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김성철 교수님이 이제 법회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이제 법회는 이제 어른들이 오셔서 이제 인생에 교훈되는 얘기 이런 걸 해주시고 이러는 거니까 법회는 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이랬더니 김성철 선생님 설명으로는 이제 한국불교연구원 법회가 너무 어려워서 수업이 너무 어려워서 좀 쉬어가는 날처럼 재밌는 얘기 이런 거 이제 생각하고 계신다. 그래서 알았다고 했는데 설법이라고 말씀하시고 갑자기 막 가슴이 떨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어려운 토요일을 한 주 좀 쉽게 같이 불교 얘기도 하면서 좀 쉽게 얘기할 주제를 뭐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마 많이들 읽어보셨을 텐데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네,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으로 이제 있는데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대다수 이 책이 이제 불교와 굉장히 비슷하다는 건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이 소유냐 존재냐 책을 처음 읽은 게 고등학교 때였어요. 고등학교 때 저는 이제 사춘기를 좀 약간 공부하기 싫어서 출가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 다음에 왜 살까 죽고 싶다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하면서 좋아했던 게 이제 쇼펜하우어를 굉장히 좋아했었고요. 그리고 이 소유냐 존재냐 책 읽으면서도 이제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윤리 시간에 불교 수업을 하는데 그때 이제 불교에서 삼법인이 일체계고 재행무상 제법무하잖아요. 근데 재행무상 제법무하는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기도 하고 귀에 잘 안 들어오는데 일체계고만 가슴에 팍 들어오더라고요. 아마 쇼펜하우어 좋아하고 있었고 이제 소유냐 존재냐도 제가 이번에 이 자료 준비를 해야 돼서 다시 읽으면서 보니까 내가 그때 소유냐 존재냐 두 내용 중에 소유 내용만 열심히 읽었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그때 아마 소유 부분이 더 마음에 와닿고 내가 이렇게 괴로운 거 이제 그 당시는 아무래도 이제 친구 공부하기 싫은데 공부해야 되는 거 더 자고 싶은데 못 자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유 부분을 보면서 이제 좀 납득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원인이었구나 이런 걸로.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존재냐 부분을 좀 읽으면서 저도 덕분에 좋은 책을 다시 읽고 또 약간 이게 불교적으로 내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됐구나 해서 이제 이런 기회 마련해 주신 우리 김성철 교수님과 또 우리 원장님 그리고 앞에 와주신 선생님들께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일단은 소유냐 존재냐의 불교적 읽기 이렇게 제목은 했는데 우선 저자를 소개해 드리자면 에리 프롬이라는 독일 출신의 유태인이고요. 독일 출신의 사회심리학자이자 정신분석학자입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유태인으로 태어나서 원래는 이제 유대교를 가지고 있다가 나치 정권이 들어서면서 미국으로 망명한 뒤에 여러 가지 공부를 통해서 나중에는 이제 무교, 그러니까 종교를 하나도 믿지 않는 이제 스스로 이제 불가지론자라고 주장하는 종교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바뀌고 나중에 이제 80세에 스위스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저서로는 우리 지금 수업하고 있는 소유냐 존재냐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제일 유명한 책이 사랑의 기술일 겁니다. 그리고 자유로의 도피 이런 책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작품이라고 해도 될지 모르지만 저서 활동을 한 그런 책들의 내용이 대부분 우리 인간 본성에 대해서 사회구조학적으로 그 원인을 찾는다든지 설명을 해내는 그것에 이제 집중을 했습니다. 특히 프로이트 심리학이랑 마르크스의 사회존재론 같은 것에 이제 관심이 많았고 그런 배경들이 저서에 많이 사상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런 거예요. 프로이트 심리학의 요지가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이끄는 어떤 의식들이 그냥 우리가 생각해서 어떤 행동을 한다. 아니면 나에게 어떤 마음이 생겨서 그 마음을 느낀다. 단순히 의식과 어떤 행동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라 그 의식을 움직이는 의식 아래에 숨어있는 무의식이라는 게 있고 그 무의식의 힘으로 의식을 움직이게 되는데 그 무의식은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느끼지 못하는 어떤 것, 특히 프로이트가 강조한 건 성욕이죠. 그래서 성욕이 우리가 이제 의식하고 있지는 않아도 성욕의 어떤 뭐 여러 가지 그 욕망들이 의식으로 이제 표출된다라고 해서 인간 행동이라든지 심리 분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에릭 프롬 같은 경우에는 그 의식을 무의식의 어떤 힘이 움직인다는 것까지는 동의했는데 성욕보다는 사회적 환경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할 때 뭐 예를 들면 내가 가족 중에서 뭐 첫째다 그러면 첫째가 갖는 사회적 배경이 있잖아요. 사회에서 원하는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이 무의식으로 작용해서 나의 심리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이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책은 76년에 출판된 책으로 이제 말하자면 아까 에릭 프롬이 1900년에 이제 출생하셨기 때문에 말하자면 77세에 쓰신 책이고 생애의 마지막 출판물입니다. 이제 이 뒤에 나온 책들은 사후에 출판이 됐어요. 이제 써두신 건 있고. 근데 이 책은 주로 제목에서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현대인들을 괴롭게 하는 어떤 양식들, 그러니까 소유 양식, 그러니까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소비 중심주의 때문에 인간들이 이제 괴롭다. 이런 식으로 그 내용을 쓰면서 그러면 존재 양식, 그러니까 인간이 사는 데 있어서 진정한 의미라든지 그 본질적인 행복은 뭔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소유 양식에서 찾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소유 중심의 삶에서 존재 중심의 삶으로 나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제목이라든지 특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소유 부분을 이해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 지금 사는 것과 굉장히 비슷하고 근데 존재 부분을 설명해 놓은 것은 약간 에릭 프롬 스스로도 이 존재적 이 실존 양식에 대해서는 묘사할 수 없다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책으로 썼지만 이걸 직접 묘사해서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설득시키는 거 혹은 알도록 하는 거는 어렵다고 써놨습니다. 이런 거 볼 때 이제 약간 그러면 존재 형식이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체험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약간 이제 뭔가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그 우리가 이제 구도회에서 하는 것처럼 어떤 구도의 길과 비슷하겠다. 그러니까 실천해서 내가 체험해서 알 수 있는 상태지 뭔가 있어서 그거를 배운다거나 습득한다거나 하긴 힘든 이런 겁니다. 실제로 에릭 프롬 같은 경우에 이 57년도에 일본의 스즈키 다이세츠라고 미국에서 선불교 알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 이제 선불교를 접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죽을 때까지 매일 명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교적인 어떤 그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많이 영향을 받은 상태고 이 책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말하자면은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가 불교랑 이만큼 똑같습니다. 뭐 불교가 그렇게 대단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말하자면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굉장히 쉬운 단어들이잖아요. 그리고 소유냐 존재냐라는 제목만 가지고도 사실은 우리가 이 책에 적힌 내용이 이런 내용이겠다. 소유하는 것보단 존재 그대로 두는 게 좋을 것 같다. 막연히 책을 읽지 않아도 상상할 수 있는 그 내용. 그리고 이제 바꿔 말하면 여기에 불교적인 색깔이라든지 불교적인 사고방식이 굉장히 많이 녹아 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자면 우리가 지금 불교를 설명할 때 제가 아까 일체계고 제법무와 재행무상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이 말 자체를 설명하기 위해서도 한참 말을 해석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치자면 우리 현대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혹은 한자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 불교적으로 산다는 게 뭘까? 이제 부처님이 진리를 깨달아서 아니면 이제 진리를 실천하면서 산다는 어떤 그렇게 살아가는 양식이 뭘까라고 했을 때 현대적 언어로는 이게 좀 더 가까울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약간 그러니까 불교 용어나 부처님이라는 말 뭐 혹은 불교적 어떤 개념 같은 걸 넣지 않고도 불교를 혹은 불교적 삶을 설명할 수 있는 책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이 책을 이제 골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책 내용에 이제 들어갈 건데 아마 제가 이 책이 76년도에 출판됐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책이 출판될 당시에는 지금 우리 76년을 사신 분들도 계시고 이럴 수 있겠지만 아마 대다수는 그 당시하고 지금과 굉장히 시대가 벌써 몇십 년이 지났으니까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도 이 책을 읽는 것이 유효한가, 도움이 되는가를 이제 같이 고민해가면서 보자면 이제 이 책을 쓰고 있는 이 에릭 프롬이 주제의 출발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스스로 이제 고민해보니까 유럽이 산업혁명 이전에는 굉장히 뭐 종교적으로도 사상적으로도 종교에 억압돼 있었고 물질적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척박하고 가난한 농민들은 굉장히 가난한 삶을 살았는데 산업시대 이후로 인간들이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인간을 괴롭히던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부터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게 됐고 그리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질병도 정복해 가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재화를 생산하다 보니까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풍요로워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렇게 많은 물질들이 나오는 과정에 그러면은 왜 부자는 계속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왜 계속 가난하지? 이거를 좀 더 공평하게 나누는 방법, 많은 사람들이 이 풍요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이런 약간 비전 이런 것들을 또 만들어내고 있었고 그리고 이 민주주의가 도래하면서 도래라고 하는 거 그렇지만 어쨌든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이제 성취하면서 개인의 어떤 자유라든지 이제 사유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폭넓게 보장돼 가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적혀 있는 이런 이제 인간이 더 이상 자연에 대해서 피해를 크게 입지 않고 우리가 그걸 이겨낼 수 있고 물질적으로는 풍요하고 누구나 다 서로 잘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를 다 누릴 수 있게 됐는데 근데 여전히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그 풍요와 행복, 자유를 완전하게 실현하지를 못했다. 왜 그럴까?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이 책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사회 문제나 경제 구조적 문제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거는 여러 시도를 했지만 사실상 실패했다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막시즘 같은 경우에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복지에는 한계가 없죠. 그러니까 얼마나 다 나라에서 해줘야 되는지가 이제 문제가 또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로는 해결할 수가 없겠다. 그러면 우리 개인의 심리적 전제에서 이제 그걸 찾아보는 겁니다. 에릭 프롬이 제시하는 이 원인은 두 가지로 이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게 내가 원하는 소망과 욕구를 모두 충족했을 때 그 행복감을 느낀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인간의 행복은 완벽하게 채워지는 때가 없죠. 내가 지금 뭔가 너무 갖고 싶어서 그걸 가졌다라고 했을 때 당장 하루만 지나도 다른 게 갖고 싶어지잖아요.
그리고 내가 뭐 되고 싶은 어떤 게 됐다. 뭐 이제 내가 대리인데 과장이 되고 싶다. 그래서 과장이 딱 됐다. 그러면 과장 된 날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더 열심히 해서 부장이 돼야지. 부장이 딱 된 날, 아, 이제 그 위에가 뭔가요? 사장이 돼야지. 이렇게 하는 계속 끝없이 이걸 충족시켜 나가기 위해서 사람들은 계속 자기를 이제 말하자면 갈아 넣어서 열심히 살아서 이걸 달성은 하지만 그 행복의 목표치는 계속 올라가고 그 다음에 행복을 주는 어떤 요소는 계속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목표로 삼아서는 인간은 행복할 수 없다. 행복은 달성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인간이 가진 자기중심주의와 이기심, 탐욕 같은 겁니다. 이거는 이제 당연히 지금 적혀 있는 게 뭐 이기주의, 탐욕, 우리가 당연히 나쁘게 생각하지만 에릭 프롬이 볼 때 이거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성으로 봤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다. 근데 그 본성 덕분에 지금 인간들이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주의가 나쁘다, 탐욕이 나쁘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사회를 구성하고 서로 돕고 그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우리 조직을 위해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성취를 해서 인간이 더 편하게 살게끔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하는 과정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걸 활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이게 과해지기 때문에 나쁘게 작용이 된다는 거죠. 이기주의가. 그래서 이것이 갖는 양면성.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이기심과 탐욕을 사회나 가족들이 이기심과 탐욕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선을 넘으면 자기도 감당하기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요렇게 두 가지를 원인으로 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행복이라든지 이런 걸 찾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자유와 어떤 풍요를 제공하고 있는 이 사회 경제 체제 속에서는 인간은 행복할 수 없다. 오히려 더 병든다. 그러니까 해답은 이 물질이라는 건 아무리 제공해봐야 만족될 수 없으니까 행복을 가지고 올 수 있는 해답은 우리 정신의 변화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신을 그러면 이제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의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하나는 소유적 실존 양식이고 두 번째는 존재적 실존 양식입니다. 이거는 우리 사람들 모두에게 다 있는 겁니다. 소유적 실존 양식도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있고 존재적 실존 양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쓰는 말로 이제 모드라고 쳤을 때 우리가 자동차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방향 모드 같은 걸 바꿀 수 있잖아요. 버튼으로. 아니면은 클리어 모드 아니면 어떤 모드를 우리가 이제 버튼 리모컨 같은 걸로 조정할 수 있듯이 우리에게는 소유 모드와 존재 모드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모드의 버튼을 키느냐에 따라서 나는 소유적 실존 양식으로 살 수도 있고 존재적 실존 양식으로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쪽 모드를 더 오래 키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 성격을 아마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용을 이제 보자면 소유적 실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나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는 게 내가 가진 소유물로 나를 설명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관계된 것들, 그러니까 물건이라든지 아니면 내 이름, 직업, 내 가족, 내 사회 이것들이 모두 나의 소유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막 명품 가방을 들고 비싼 차를 타고 다닌다. 이랬을 때 이 사람은 이 명품 가방과 그 비싼 차가 나를 설명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랜저 광고였나? 어떤 광고, 우리나라 광고에서 그런 이제 동창회를 갔는데, 그 CF 내용이에요. 동창회를 갔는데 친구가 몇십 년 만에 이제 만난 친구가 너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라는 물음에 그랜저로 답했다. 이렇게 하는 광고가 있었어요. 정확히 그랜저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것처럼 내가 가진 어떤 소유물이 나를 설명해 준다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이름,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최지연이라는 이름, 그리고 이 이름 앞에 뭐가 이제 붙겠죠. 뭐 만약에 어디 뭐 과장, 아까 과장, 부장 했던 것처럼 과장 최지연 이러면 그 이름이 과장 최지연이라는 이름이 나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부장, 사장 이런 직함이 나를 설명하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우리 아버지가 의사다, 변호사다. 그게 나를 설명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어떤 사람이다. 뭐 유명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직업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나를 설명하는 이것들이 좋으면 좋을수록 나의 우월감은 올라가겠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을수록. 그러니까 좋은 차, 좋은 물건을 사려고 하고, 그리고 좋은 남편,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남편, 아내, 혹은 그리고 자식들도 좋은 직업을 갖기를 원하고, 그래도 어디 소개할 때 뭐 자식 뭐해 이랬을 때 뭐 어떤 회사에서 일해 이랬는데 그 사람이 모르는 것보다는 삼성에서 일해 이렇게 했을 때 한 방에 다 설명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이 에릭 프롬이 나와의 합체 과정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음식을 먹어서 그걸 소화하면 그 음식과 나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이제 소유하는 어떤 것들이 나와 완전히 같은 것으로, 합체된 것으로 내가 인식하고, 그대로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한다. 이건데, 문제는 이게, 만족감을 주고 뿌듯함, 우월감을 주지만, 이것은 언젠가 당연히 잃을 수도 있고, 혹은 얻지 못할까봐, 혹은 완전히 얻은 게 아닌데,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얻은 것처럼 했다가 들킬까봐 이런 것들로 여러 가지 불안해하고, 또 이걸 완전히 잃었을 때, 내가 내 거라고 믿고 있었던 것을 잃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직업적인 것에서 은퇴를 하게 되잖아요. 아까 우리 아버지가 의사다, 뭐 아니면은 우리 남편이 의사다, 와이프가 의사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이름이 주는 것에서 우월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언젠가 거기서 은퇴하게 됐을 때, 그러면 나를 설명하던 수식어가 없어지는 겁니다. 나라고 생각하고 정의하고 있던 그 정체성 중에 한 부분들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외롭다거나 어떤 뭔가 부끄럽다거나 불만족들이 거기서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은 큰 범주에서, 그러니까 나를 정의하는 문제에서라고 치면, 또 한 가지는 소비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지금 가질 수 있는 상태, 구입해서 소유할 수 있는 상태, 그 잠깐의 물건 샀을 때 가지는 그 성취감을 위해서 계속 소비를 한다는 거예요. 물질 세계에서. 여러분들 홈쇼핑 좋아하시나요? 홈쇼핑 같은 거 보면서 이거 구입할 때 막 마음 급하게 당장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사서 그 성취감을 느낀 다음에 며칠 후에 그 성취감은 이미 이제 이틀 지났죠. 그 다음날이나 그 다다음날 물건이 오면 그때처럼 반가울까요? 이거 중독된 사람들은 아예 그 물건 뜯어도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소비를 통해서 어떤 성취감이나 만족감 이거를 느끼고 해소하고, 또 느끼고 사라지고 느끼고 사라지고, 이걸 무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유적 실존 양식이고, 이것은 우리의 어떤 뭐 탐욕이라든지 또 뭐 시기, 질투, 경쟁 이런 것들과 계속 연관이 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존재적 실존 양식입니다. 이거는 존재적 실존 양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워서 에릭 프롬도 존재적 실존 양식이 뭐다라고 딱 설명하기보다는 반대말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걸 설명했어요. 첫 번째는 소유의 반대 개념. 그러니까 가지는 게 아닌 거예요. 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는 뭡니까? 그냥
밖에 있는 채로, 내 것이 아닌 채로 그대로 두는 거예요. 이 책 맨 앞에 시에 대해서 소개하는, 어떤 시들을 소개하는 게 있는데, 시 쓴 사람은 까먹었는데, 그 시인, 어떤 서양 시인이 길에 핀 들꽃 같은 거를 보고 이제 감동해서 이 풀을 뽑습니다. 뽑고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면서, 아, 뭔가 너에 대해서 모두를 알 수 있다면, 뿌리부터 줄기, 잎까지 너에 관한 태어나서 죽는 과정, 이런 것,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면 내가 신에게 더 다가갈 텐데, 이런 식의 이제 시를 썼어요. 근데 일본의 하이쿠, 바쇼라는 사람이 이제 하이쿠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그 하이쿠에는 담장벼락을 문득 봤더니 들꽃이 하나 피어 있었다. 여기서 끝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볼 때 앞에 뽑아서 내가 이걸 내 것으로 가지고 와서 지금 분석하고 지켜보는 거, 이런 것은 소유적 양식이고, 그 다음에 담벼락 옆에 있는 그대로를 관찰하는 거, 이걸 내가 너무 예뻐서 이걸 가지고 온다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거, 이런 거를 존재적 양식이라고 이제 비교해서 설명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면 되고, 두 번째는 외형과 반대 개념입니다. 겉모습과 반대 개념. 우리가 겉모습은 꾸밀 수 있고 여러 가지 나의 소유물로 치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게 해서 표현되지 않는 어떤 인격 안에 내재된 본질.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 개개인 각각의 본성, 여러분 속에 숨어있는 뭐 착한 마음이라든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라봐주는 것이 소유적 양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양식은, 존재적 실존 양식은 포인트가 한시도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바뀐다를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적 개념, 그러니까 소유와 반대 개념, 외형과 반대 개념, 즉 외부에 있는 세계, 있는 그대로의 세계, 그리고 어떤 존재 안에 내재된 참 실제, 이거 두 가지는 끊임없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소유적 실존 양식하고 존재적 실존 양식을 설명하는 이 두 가지, 우리가 이제 이걸 불교랑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끊임없이 바뀐다 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딱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무상? 또 하나 뭐 있습니까? 지금 아까 세계가 있는 그대로 실제할 뿐이다. 이거는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고 자기 그 본영 그대로 있는 실제다. 근데 이건 끊임없이 변한다. 여기서 이걸 우리가 불교에서 재행무상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안에 내재된 뭐 영혼 개념은 아니지만 어떤 참 실제, 무아가 되겠죠. 네. 그러면 지금 존재적 실존 양식은 우리가 불교에서 설명하는 무상과 무아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적 실존 양식은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일체계고랑 딱 맞죠. 우리 모두, 왜냐하면 아무리 어떤 것을 바라고 그것을 채워도 인간은 끊임없이 가래가 일어나서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고통만 반복될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생각했을 때 소유적 실존 양식과 존재적 실존 양식, 그러니까 에리 프롬이 바라보는 이 세계의 어떤 두 가지 이 양식은 삼법인의 다른 표현이라고 이제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리 프롬도 삼법인을 깨달은 것 같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소유냐 존재냐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각각이 어떤 때는 소유 모드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존재 모드일 수도 있습니다.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공부를 할 때 소유 모드는 일단 내가 이 지식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라도 더 많이 알기 위해서 열심히 필기를 하고 암기하고 있는 그대로를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존재 모드라고 하는 거는 어떤
주제에 있어서 이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갖는 의문점을 중심에 놓고 이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상태를 존재 모드라고 볼 수 있어요. 기억에 있어서도 소유 모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억을 기계적이고 논리적으로 합니다. 반면 존재 모드는 자유연상으로 이제 이 책에 설명을 해놨는데,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사과를 보여드리면서 이제 이게 뭘까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사과라는 모양을 여러분 기억 속에서 말하자면 기계적으로 저것은 사과다. 영어로는 뭐 애플이다. 그리고 빨갛다. 사과는 청송이 맛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그 구조화되어 있는 기억을 하게 돼 있는데, 자유연상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사과를 이렇게 보여드렸을 때 여러분이 다양한 어떤 연상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한참 어떤 색깔 옷을 살까를 고민하고 있던 중에 사과를 보고 저 빨간색 옷을 사야겠다라고, 사과와는 상관없지만 나에게 필요한 어떤 지식으로 내가 연상해서 이해한다, 기억을 떠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 부분에서 이제 이거는 그냥 평범한 대화라기보다는 약간 토론에 가까운 대화 같은 건데, 소유 모드의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대화에 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식을 확인하는 과정,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주는 과정처럼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랑 대화하다 보면 그 사람들은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소유 모드로 지금 대화에 임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존재 모드의 사람들은 지금 이 대화라든지 지식 자체가 뭔가 내 것이라기보다 나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 그 다음에 이런 의견도 있구나라는 거를 충분히 자유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론을 할 때 내가 주장하던 이야기보다 상대가 주장하는 이야기가 더 납득이 잘 되면 저런 의견도 괜찮구나라고 충분히 개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상태라는 거고, 지식에 있어서 당연히 소유 모드는 최대한 많이 아는 것이 목적이고, 존재 모드는 많이 안다는 것보다 내가 알고 싶은 만큼 끝까지 알아갈 수 있는 게 존재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신앙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을 하는데, 신앙 같은 경우에 소유 모드 제가 이제 굉장히 칸 안에 한 줄 안에 쓰려고 굉장히 간단하게만 썼는데, 신앙 같은 경우에 이 신앙을 가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약간 기독교라든지 이제 서양 종교 개념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뭔가를, 그러니까 신을 믿는다는 것, 혹은 뭐 어떤 종교를 갖는다는 것이 내가 가진 것을 대상화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갖기 위해서는 가질 수 있는 어떤 외부의 어떤 것으로 대상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대상이 바로 우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우리 부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우상화해서 믿는다면 이거는 소유 모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존재 모드의 사람들은 말하자면 그 믿음이 있으면, 신이 있고 부처님이 있고 이런 믿음이 있으면 그 안에 내가 머무르는 겁니다. 그냥 그거는 있는 거고 내가 거기 머무르면서 말하자면 그 진리가 나와 하나가 되는 과정, 여기서 그 신앙이 나온다고 봐요. 예를 들면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히브리 예언자들이 계속 하는 말들 같은 경우에 깨어나라, 그러니까 깨우치라는 거예요. 지금 뭔가 가서 기도하고 현실에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 기복적인 기도나 어떤 우상화한 그것에, 그 다음에 우상화한 그것을 책으로 쓴 걸 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워서 그것대로 안 지키면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더
정확하게 바라보고 깨어나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성경 말씀에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이 있고, 우리 부처님도 나에게 의지하지 말고 법에 의지해라. 법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진리겠죠. 그러니까 그 가르침에 대해서 고민하고 정확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지, 이거를 밖에 있는 대상으로 우상화해서 마치 그 존재가 나에게 복을 주거나 아니면 벌을 주거나 하는 존재처럼, 그리고 그 존재가 했다는 말을 절대 어길 수 없는 정언처럼, 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우상화 작업이라고 본다는 거죠. 내가 그걸 가진 것이기 때문에 소유무대에서는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에 대해서, 물론 이거 우리 굉장히 이거 이해하기가 쉬우시겠죠. 사랑에 대해서 소유모드인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에 집착합니다. 그 대상을 소유하려고 하고 그 대상을 사랑하는 방법에, 그러니까 뭐 로맨틱한 방법이 됐든 이런 방법에 이제 집중한다면, 이 존재 모드의 사람들은 그냥 사랑한다고 하는 그 행위 그 자체, 그 다음에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자체를 그대로 관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제 소유적 실존 양식을 이제 보자면, 이 좀 길죠. 이 소유적 실존 양식 같은 경우에 에릭 프롬이 보기에 왜 그러면 우리는 이런 소유적 실존 양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이윤 추구의 사회라고 봐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고, 사유재산을 갖는 거는 이제 권리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권리를 많이 가질수록, 누릴수록 더 나는 우월감을 느낄 수 있고, 또 그 우월감을 위해서 끊임없이 타인과 경쟁해서 그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조금이라도 더 쟁취해야 되는 구조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본질적으로 그런 배경에서 소유물을 자기 가치의 척도로 삼는다. 요거는 이제 제가 앞에 설명해 드린 거고, 또 하나 이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우리 아까 뭐 여러 가지 탐욕이라든지 이기심이라든지, 일단 우리가 편하게 살고자 하는, 그러니까 내 몸이 편하기를 혹은 내 마음이 편하기를 바래서 만들어 놓은 제도들이 있죠. 국가라는 거, 사회라는 거, 그리고 가족, 이웃, 우리 소속, 지금 우리도 한국불교연구원이라는 이렇게 소속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내가 바라는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존재들이 나에게 다시 바라는 게 생깁니다. 기대가 있어요. 우리 가족이 그동안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부모님이 열심히 돈 벌어서 공부시켜주고 뭐 입혀주고 재워주고 해서 이제 길렀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유와 권리를 누리면서 나는 하고 싶은 거를 하는데, 그것을 무상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이 부모님들이 그래도 좀 어디 이름 있는 데서 일했으면 혹은 뭐 이런 직업이 됐으면 이런 걸 바란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것을 이제 계속 이걸 누리기 위해서는 부모의, 사회의, 그 다음에 국가의 어떤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내가 바라는 것과 합치되면 뭐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합치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의 정신적인 성장을 방해하고 나의 자유를 방해하는 어떤 도구로 작용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걸 방해받는다고 해서 떨치고 나갈 수 있느냐? 우린 또 그건 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오는 어떤 병적인, 또 이제 우리 정신분석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심리적인 어떤 문제들, 질병들,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분노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생길 수 있는 거죠. 요새 제가 얼마 전에 어젠가 뉴스 보니까 한국 사람들 48%가 스트레스 때문에
화병 징후를 가지고 있다. 라고. 근데 그럼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한 절반 정도는 아, 나는 화병 같다라고 생각하실 만큼 그런 걸 느낀다는 거죠. 근데 앞에도 말했듯이 지금 현재 한국은 우리 이 한반도 땅에서 있어 왔던 여러 역사들 중에 제일 물질적으로도 그다음에 평화적으로도 풍요로운 때 살고 있는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화병이 절반 정도가 화병이 나서 이럴까? 라고 했을 때 이제 이 책에서 주는 답은 소유적 실존 양식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불안, 질투, 경쟁, 지금 엄청난 경쟁 사회잖아요, 한국도.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고 지속적인 소유 그리고 소비, 스트레스 받으니까 일단 먹는 걸로 풀던지 아니면은 작은 거라도 뭘 사서 짧은 성취로 짧은 시간 내에 느끼는 그런 만족으로라도 계속 이걸 풀고 사는 거예요. 다이소가 잘 되는 이유. 지금 가서 싸지만 다양한 걸 이거 갖고 싶은데 했을 때 가질 수 있는 범주의 것을 팔기 때문에 구입하는 재미로 다이소가 지금 엄청 잘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아까 소유 양식을 설명했으니까 존재적 실존 양식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요거는 일단은 체험을 통해서만 이해가 가능하고 묘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적 실존 양식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뭐 말하자면 어떻게 묘사를 해서 여러분한테 딱 이거다라고 말하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하지만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능동성입니다. 능동성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내가 있는 것을 그대로 소비하는 게 아니라 소비한다거나 있는 것을 그대로 학습하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이걸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아까 제가 소유 모드 말씀드렸을 때 소유 모드가 강한 사람들은 능동적이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히려 우리 그냥 막연히 생각하면 소유 모드가 강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능동적이고 막 돈 벌기 위해서 활동 엄청 열심히 할 것 같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그걸 염두에 둬서 두 가지로 나눠놨는데 이 능동적인 활동에 있어서 결과를 바라고 하는 능동적인 활동은 소유 모드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뭔가를 능동적인 활동을 해서 이걸 통해서 돈을 벌겠다. 아니면은 그 결과로 어떤 성취를 하겠다. 승진을 하겠다. 취직을 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하는 것들은 소유 모드에 들어간다고 보고 그러면 소유 모드에 들어가지 않는 능동적인 것. 이것은 그냥 단순한 생산 과정. 그러니까 내가 그 과정만 오롯이 즐기는 행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수업 들어와서 수업을 듣지만 여러분이 이 수업 듣는 걸 통해서 뭔가를 성취를 하겠다. 물론 이제 구도에는 이제 깨달음을 얻겠다 이럴 수 있지만 성취를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법회에 와서 같이 이제 도반들과 뭐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얘기도 하고 또 수업도 듣고 이런 것이 즐겁다 이래서 참여하시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뭐 어떤 이익을 바라지 않고 하는 이런 행위들은 존재 모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있는 그대로 존재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의식 외에 본질적인 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러분이 어떤 분을 봤는데 그분이 뭐 행색이 초라하다. 그러면 뭐 하는 사람이지? 이제 대화나 이런 거 하기 전에도 이제 행색만 보고도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얘기했더니 어떤 데 교수님이시라고 그래요. 교수님이셔서 이렇게 자유로우시구나. 이제 똑같은 사람을 보고도 우리가 포장을 그렇게 달리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그걸 평가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그 성품, 본성 이런 것들을 마주할 수 있는 거가 되겠고 이걸 마주하는 것을 이 책에서 설명하기로 이걸 마주하는 거 굉장히 조금 어려운 거다. 특히 자기 자신의 본성.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금 우리는 이제 다 사회적 가면을 쓰고 사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쓰고 있는 이런 가면이 다 벗겨져서 나의 욕망과 나의 이런 분노와 나의 어리석음 이런 거를 남들이 다 볼 수 있다. 혹은 나도 모르는 내가 있을지도 모른다. 이걸 마주해야 된다. 쉬운 일은 아마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 작업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쓰면서 탈무드에 적힌 어떤 이야기를 하나 소개를 하는데, 탈무드에서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런 책에서는 아이들이 이제 세상에 태어날 때 천사가 와서 아이들은 원래는 다 아는 존재인데, 말하자면 불교식으로 얘기하자면 전생 같은 것도 알고 그 전에 깨달았던 이 세상의 어떤 본질 같은 것도 아는 존재인데, 태어날 때 천사가 와서 얘가 너무 고통스럽지 않게 해주려고 이 말을 한번 이렇게 탁 터치를 하면 기억이 싹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백지 상태로 세상을 아름답게 보면서 그냥 살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한다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풀고 나누고 희생하려는 의지, 요것도 존재 모드에 들어갑니다. 이건 당연히 앞에 소유 모드가 외부에 있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본성인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당연히 내 것이 많으면 더 좋을 텐데 이 내 것을 나의 어떤 만족감이나 쾌락을 억누르고 이걸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의지, 이런 것들은 존재 모드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특히 이 사람이 이제 마르크스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제 사회적으로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야 된다라고 하면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쨌든 그런 게 있고,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뭐, 안정과 불안정, 요거는 당연히 우리가 이제 소유하고 있는 게 있으면 소유한 것에서 편한 거죠. 제가 이제 뭐 책을 보고 싶어서 도서관에서 이제 책을 빌렸어요. 근데 책을 보는데 이제 이게 남의 거잖아요. 근데 밑줄을 치고 싶은데 이제 남의 거니까 이게 밑줄을 치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대여한 기간이 있으니까 이걸 돌려줘야 되죠. 그럴 때 이거 내 책으로 만들어야겠다, 사야겠다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나는 소유한 것에서 편하게 느낍니다. 내 것에서 편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경험해 본 것, 그러니까 내가 한번 소유해 본 것에서 편안함을 느끼니까 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경험해 본 걸 자꾸 고르는 거예요. 우리 우스갯소리로 나쁜 남자를 만나다가 헤어졌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좋은 남자를 골라야 되는데 또 나쁜 남자를 고르게 된다는 거,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막 매맞던 아내가 이제 헤어지고 나서 또 고르는데 비슷한 사람을 계속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관계 외에 다른 관계는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걸 내가 그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 줄을 모르고 또 비슷한 관계를 계속 선택하게 되는 심리, 이런 것들이 이 안정과 불안정 차원에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유나 이런 걸 완전히 좋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익숙한 것을 더 좋아한다. 소유했던 것에서 안정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런 익숙한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익숙한 것을 공유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는 재화가 한정돼 있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물건들이. 그러면 이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제 경쟁을 해야 됩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스포츠에서 금메달을 따야 되는데, 금메달이 출전한 팀이 10팀인데 금메달이 10개다 이러면은 싸울 필요 없겠지만 금메달이 하나잖아요. 그러면 이 10팀이서 이걸 싸워야 되죠. 그 싸우는 그 과정에서 이걸 쟁취하는데 방해가 되는 타인들은 적입니다. 여기서 이제 적대감이 생기고, 그러면 이 적들과 싸우기 위한 우리 팀이 있겠죠. 여기서 이제 연대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대감과 적대감은 많은 이제 국가적으로도 혹은 사회적인 어떤 집단끼리도, 우리도 지금 우리나라 양당이 있고, 국가도 예를 들어서 일본, 중국 어떤 스포츠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내가 소속된 팀에 대해서는 연대감을 느끼고
상대 팀에 대해서는 적대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이런 것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존재하는 그 자체로 둔다면 그냥 그것을 공유하는 즐거움, 다른 팀이 금메달을 땄어도 즐거웠다. 그리고 저 금메달이 그 사람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닌 채로 그냥 거기에 잠깐 공유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소유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안 된다는 거고, 기쁨, 쾌락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죄와 용서 같은 경우에 저도 이제 불교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좀 얘기하다 보면 조금 안 좋게 얘기할까봐 걱정을 많이 하면서 얘기하긴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굉장히 좀 재미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에릭 프롬이 그렇게 이제 책에 쓰고 있기로는, 예를 들어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뭐가 생겼습니까? 원죄가 생겼다고 기독교에서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이 원죄가 생긴 이 원죄라고 판결을 내릴 근거는 뭡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권위주의 구조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갖는 어떤 능력 이런 것들로 이걸 설명하는 구조에서는 이것은 죄가 됩니다. 불복종은 죄가 돼요. 그리고 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뭐예요? 용서입니다. 용서.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권위의 용서예요. 근데 존재 모드에서 이거를 이해하자면,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 행위에 뭔가 이런 권위주의라든지 이걸 배제하고 봤을 때, 그때 이제 아담과 이브가 서로, 하나님이 이제 노하시니까 이브가 먹자 그랬어요. 이렇게 아담이 이렇게 하고 서로 이제 부끄러워서 이제 몸을 가리는 거기서 서로 이렇게 아담이 이브를 가려주고 이브도 이제 아담을 감싸주고 이렇게 해가면서 서로 화해하고 용서했다면, 이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신과 떨어져서 사는 거, 그리고 어떤 수치심을 알게 되는 거, 노동을 해야 되는 거, 이것도 그냥 존재 모드 자체에서 어쩔 수 없지, 혹은 그것도 새로운 사는 방법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 그러면서 말하자면 아담과 이브에게 고통을 준 거는 이 하나님의 벌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기심과 소외, 그러니까 서로 자기만 챙기다 보니까 생긴 소외, 그리고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성과 사랑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아무래도 내가 가진 게 많을수록 죽기 더 두렵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와 과거 미래를 설명해 놨는데, 우리 인간들은 말하자면 지금 현재라는 개념을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그 교차점으로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요 현재에서 봤을 때, 지금의 현재를 여러분이 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내가 했던 것, 내가 누구 딸이고 누구 아들이고 혹은 직업은 뭐고,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이력이 있고, 저도 아까 소개해 드릴 때 어디서 일했고, 이런 것들로 설명을 해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저를 여러분에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과거입니다. 과거. 그리고 지금 제가 이 현재를 사는 이유, 그러니까 현재에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들은 미래를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제가 나중에 뭔가가 되고 싶다, 아니면 나중에 행복하고 싶다 이랬을 때 그 미래를 위해서 지금을 희생하면서 사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존재 모드에서라면은 과거와 미래는 지금 나에게는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지금 여기에만 집중할 때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존재 모드에서 어떤 행위를 오롯이 하는 것, 그 작업에 집중할 때 이제 있는 그대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고, 요런 것, 여기서 이제
불교 얘기 같은 게 많이 나옵니다.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야말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부분을 뭐 이제 알고 있었다든지 이런 거 설명 같은 게 이제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는 조금 더 빨리 했어야 되는데 약간 이 부분을 원래는 이 사람이 이제 소유 모드, 존재 모드 이런 거 설명을 하면서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소유 모드에서 소유 모드가 이제 본성 같은 건데 그런 상태에서 현재 사회는 현재 우리 경제는 계속 우리가 소비를 해줘야 경제가 유지되고 광고와 그 다음에 어떤 일방적인 미디어를 통해서 말하자면 뭐가 좋은 삶인지를 세뇌받지 않습니까? 성공한 삶이 뭔지에 대해서 그런 구조가 계속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라는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1970년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최신이어도 1976년입니다. 그러면 2025년에 지금도 그런가라고 이제 해서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고민을 해보자 해서 좀 썼는데 일단은 그때 그러니까 1970년대와 지금 바뀐 게 굉장히 많죠. 일단 스마트폰 나와 있고 컴퓨터라든지 이제 소셜 네트워크가 굉장히 발달해 있고 지금 AI, 챗GPT라든지 AI가 나오면서 이제 AI가 거짓말을 해도 내가 지식이 없으면 걔가 무슨 거짓말 하는지도 모르고 걔한테서 이제 지식을 들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 이제 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사회적 관계가 대인 중심에서 소셜 네트워크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전히 직접 만나는 게 좋으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직접 만나지 못하더라도 전화 통화만으로도 뭐 괜찮다. 이제 전화 통화 정도까지는 적응했다는 분도 계시고 할 테지만 들어보셨겠지만 지금 20대들은 전화 통화하는 걸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그냥 문자로 텍스트로 하면 되는데 이걸 전화로 그러니까 이야기하고 자기가 문자는 썼다 지울 수 있잖아요. 근데 통화는 그러기가 힘들고 게다가 요즘에 녹음도 하기 때문에 저도 지금 녹화하고 있어서 굉장히 떨립니다만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굉장히 그걸 두려워한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소셜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는 직접 만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꾸밀 수 있습니다. 가짜로. 여러분들도 아마 저 SNS나 이런 거 보면 사람들이 자기 많이 자랑하는 게 차, 뭐 명품 산 거, 아니면 집 예쁘게 꾸며놓은 거. 저도 구경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들 집 막 화사하게 예쁘게 꾸며놓은 거, 그리고 이제 우리 뭐 아기 예쁜 거. 근데 이제 그 아기들 키워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애가 항상 그렇게 예쁜가요? 막 떼쓰고 이러면 너무 이제 괴롭고 내 자식 아닌 것 같고 이럴 때가 있는데도 SNS 상에서 보면 그 사람들은 너무 평화롭고 행복하고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집도 저렇게 깨끗하게 집도 요리 한번 하면 기름이 얼마나 튀는데 그렇게 하얗게 만들기 어려운데도 SNS 상의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꾸밀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 나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SNS를 보면서 어떤 박탈감이라든지 시기나 혹은 나만 이렇게 사나라는 불안감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재밌는 거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예쁜 SNS 그 자료를 올린 그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제일 좋은 때 것만 올리면서 자기의 안 좋은 오늘과 제일 좋은 때를 계속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괴로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갈수록 지금 뭐 우리나라가 이제 외모지상주의가 심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있어 왔지만 지금 젊은 세대들이랑은 더 심해요. 왜냐하면 SNS로 카메라 어플을 조금 만지면 전부 다 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쁘고 이제 뭐 얼굴형도 이렇게 하고 저도 SNS로 했으면 얼굴 턱도 좀 이렇게 깎고 이렇게 날씬하게 나오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 나만
아, 이렇게 다 예쁜데 나만 이런 것 같다. 이런 비교해가면서. 왜냐면 우리는 소유 모드로 살고 있는데 소유 모드에는 치명적인 세상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비교하기 너무 좋은 세상이고. 그리고 유튜브나 쇼츠처럼 개인 미디어 매체가 이제 점점점 발달을 하니까 미디어라는 걸 누구나 생산할 수 있게 됐어요. 예전에는 이제 TV나 신문 이렇게 정해진 매체에서 일방적인 어떤 정보나 그리고 견해 같은 거를 내줬다면 지금 너무 다양하고 말하자면 마이크를 누구에게나 다 줄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뭐 사회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층 몇 명만이 마이크를 쥐고 그들이 이끄는 대로 사회를 이제 이끌어갈 수 있었다면 뭐 좋은 세상이든 나쁜 세상이든 이끌어갈 수 있었다면 이제 그게 힘들어지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내가 아까 사람들이 익숙한 것에 끌려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선택해야 되는지 고민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너무 많아지고 그러면은 선택의 여지가 많다는 건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거짓 정보, 틀린 정보도 너무 많고요. 제가 요새 유튜브를 보다가 혹시 효봉 스님의 역상록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보니까 효봉 스님이 돌아가실 때 예언서를 쓴 게 있다. 근데 돌아가시면서 이거는 을사년에 뜯어봐라 이렇게 해서 해인사에서 그거를 봉인해 놨다가 올해 개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적혀있는 그 예언 내용이 25년도 6월에 우리나라를 구할 위인이 나타나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나라가 될 거고 8월에 일본에 큰 재해가 와서 일본이 어려워지고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돕고 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우리에게 이제 그동안의 잘못을 다 사과하고 뭐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는 거죠. 솔깃하죠. 믿고 싶죠. 제가 그래서 해인사에 계신 스님한테 문자를 보내서 진짜냐고 물어봤어요. 해인사 계신 스님들도 다 처음 들었다는 거죠. 가짜인데 이게 얼마나 지금 신기하냐면 유튜브 영상이 일단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유튜브니까 좀 일단 우리는 별로 안 믿잖아요. 유튜브 의심하면서 보는데 유튜브를 유일한 매체로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걸 믿을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제가 뉴스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뉴스에 나오면 그래도 신빙성 있다고 정도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역상록이 이야기가 어떤 인터넷 신문에서 유튜브를 보고 쓴 건지 모르겠지만 기사로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사를 또 베끼는 기사들이 또 나오고 하면 진짜처럼 될 수 있는 세상이 이제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AI나 딥페이크, 그래서 이런 거는 더 막 생각 많이 해보자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또 같이 우리 선생님들이랑 얘기할 때 해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 에리프롬이 아까 소유 형식 우리는 이제 소유 모드로 살아서는 불행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존재로 전환해야 된다. 그리고 이 존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개발이 필요하다. 그냥 내가 바뀌어야지 사회 체제나 어떤 질서나 이런 것들로 나를 바꿔주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인간 변화 조건을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이제 바뀌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나 저거 인정하고 바뀌겠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의식한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 고통의 원인을 인식한다. 세 번째, 우리는 우리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네 번째, 우리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행동 규범을 가져야 되고 어떤 현재의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된다는 것을 인식한다. 자, 요 네 가지 여러분들 많이 익숙하지 않으세요? 뭐랑 비슷합니까? 그쵸? 우리는 지금 고통에 있다.
그 원인이 있다. 그 다음에 이것에서 벗어난 상태가 있다. 벗어나기 위해서는 수행을 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사성제라고 부르는 것과 구조나 내용이 거의 똑같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에릭 프롬이 앞에 길게 쓴 내용을 통해서 제가 아까 3법인 얘기 했잖아요. 소유 모드와 존재 모드를 파악하고 오랫동안 해서 이제 바뀌자라는 결론에서 도달한 내용이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아마 불교 얘기 거의 컨닝한 것 같은데 이러시겠죠. 이걸 걱정했는지 거기에 써놨어요. 이거 불교에서 한 얘기랑 비슷하다. 근데 불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마르크스도 비슷한 얘기했고 프로이트도 비슷한 이런 파악은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행도가 다르겠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인간을 제시합니다. 아까 생활 습관이라든지 사고 방식을 바꿔서 이런 새로운 인간이 되자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이 책에 여러 가지 사회 구조나 공동체에 대한 얘기 뭐 이런 건 있지만 그런 걸 제외하고 개인적인 변화에 봤을 때 새로운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합니다. 이제 시간도 지났고 요걸 제가 읽어드리면서 이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존재이기 위해서 모든 형태의 소유를 포기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포기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존재에 대한 믿음과 관계에 대한 욕구, 관심, 사랑, 나 외에는 어떤 것도 나의 삶에 의미를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수용해야 된다. 그리고 주변 세계와의 연결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거기서 안정감, 자아체험, 자신감 같은 걸 느낀다. 그리고 어디에 있든 완전히 현존할 수 있다. 보살님 같은 거죠. 그리고 베푸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느낀다. 쾌락이 아니라 기쁨을 느낀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리고 가능한 한 탐욕, 증오, 분노, 그죠? 그릇된 환상, 우리 불교에서 말하자면 어리석음이 되겠죠. 이걸 줄이려고 노력한다. 사랑하는 능력과 더불어서 비판적이고 비감상적인 사고 능력도 개발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타인을 사랑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의 행동을 자비로 봐주되 이성적이고 비감상적인 어떤 눈으로 비판한다거나 잘못을 지적해 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속성인 구조와 무생명의 속성인 질서를 인식해야 된다. 생명이 갖는 구조라고 하는 거는 구조라는 말이 어렵지만 불교식으로 이해하자면 우리 생명을 가진 존재가 어떻게 구성됐는가 오온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 존재는 오온이라는 거, 무생명의 그 존재들은 질서, 즉 무상함, 무상이라고 하는 그 질서로 인식한다. 그리고 모든 생명체와 일체감을 느낀다. 타인을 기만하지도 않고 타인에게서 기만당하지도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타인에게 기만당한다는 거는 타인이 죄를 짓게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원하는 걸 다 주는 게 아닙니다. 가려서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가 잘못을 하도록 그러니까 나한테 주는 걸 그냥 뭐랄까 훔친 건지 알면서도 그냥 받아서 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선택의 모든 순간 우리 매 시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죠. 선택의 모든 순간 내가 가진 어떤 그 자유를 아주 섬세하고 균형 있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할 수 있다고 해서 하고 싶은 걸 무조건 하면 내 자아를 그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쾌락을 쫓는 것이 자유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쾌락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거나 나를 해치는 쾌락이면 끊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라는 것을 누리지만 아주 섬세하고 균형 있게 이걸 써야 된다. 그리고 악과 파괴성은 성장이 방해받는 데서 오는 필연적인 결과라고 알아야 된다. 이건 타인을 볼 때도 그렇고 나를 볼 때도 그렇습니다. 나에게서 일어나는 어떤 파괴성이나 악에 대해서 인식한다면 그 원인에 대해서
혹은 내가 지금 내 주변의 어떤 상황에서 내가 뭔가에 방해받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성하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앞에 말한 이 모든 특질들, 그러니까 새로운 인간이 되기 위한, 새로운 인간이라는 그 모델의 이 모든 특질들은 달성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아주 달성하기 어려운 것에 내가 달성하고 싶다고 큰 욕망을 낸다거나 아니면 달성해가는 것에 대해서 뿌듯함을 느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불교에서 말하는 보살의 어떤 이해랑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끊임없는 성장과 과정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거지, 그것을 이제 성취하는 거에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성취가 아니라 그 성취의 과정에서 행복을 느껴라. 뭐 요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불교 얘기를 쓰지 않았지만 불교 이해하는데 혹은 불교적으로 사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